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민 경제에 타격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전국 이슈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코로나19 상황 심각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방역당국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 주 1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그리고 12월 초에는 600명까지 추정치지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더 빨리 거리두기 단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원인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 방역 당국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예. 계절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내년 봄 정도까지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한데다가 그 경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크다 보니 아무래도 접촉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전보다는 약간씩 그런 부분들이 좀 이완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게 확산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분명한 건 지금 굉장한 확산 때 3차 대유행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만 갖고 되지는 않고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단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렇게 지역 다니다 보면 사실 많이들 모여 계시고 마스크를 순간 착용하지 않는 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몇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당국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되기까지는 또 공급된 백신이 부작용 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가 또 관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일부러 백신 공급을 좀 늦추고 있다. 부작용을 보기 위해서 이런 외신들의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런 그 백신의 공급 계획과 맞물려서 상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한테 계도 과정을 정부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계 올리고 또 이 강한 메시지 내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들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자, 앞서 2차 지원 때는 이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볼게요. 예, 당으로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아마 이재명 지사는 시정 일관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네. 현재도 3차 지급이 지역 화폐 단위로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그런 단계라는 판단에 대한 자기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이 방역에 철저히 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줄 때이고 이후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재난 지원 대책 문제는 내년도 예산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서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부위원장님께도 여쭤볼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자영업자들은 환기 많이 해서 코로나 막으려면 요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추워지잖아요. 난방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직간접적인 대책을 좀 내놓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도나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이제 코로나 관련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이제 재난지원금도 하나의 논의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에 돈이 많아서 지원해주면 좋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모 교수가 또 분석한 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또 어떤 기사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되는 건 사실 세금 부분을 정부가 깎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 임대인에 대한 세금 과세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것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또 일부
소위 죄송합니다 찔끔 지급해가지고 소상공인의 그 손해가 만회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 소상공인들이 손해가 만회되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따라서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방역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면 사실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좀 전폭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전세 대책이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이 매입 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는데 여기서 국회 교통위원장인 이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지금 주말까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아파트랑 비교해봐도 전혀 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아니면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공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3상 지금 방금도 방 3개 뭐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들도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자, 이 발언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조 부위원장님께 여쭤볼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까? 예, 뭐 진선미 의원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대책도 그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의 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거 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선미 의원 본인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적절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사실 전세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 이 내용이 이제 잘못 전달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그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뭐 야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발언의 맥락이 과연 실제 이 주거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어떤 꿈을 짓밟는 취지의 발언이었느냐, 이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을 보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매입형 임대라든가 공공임대를 전세를 가시더라도 생각하는 것보다 주거의 질은 확보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마치 서민의 꿈을 짓밟는 뭐 발언인 것처럼 너무 확대하고 과장해 주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환상이라는 것이 뭐 하고 싶은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는 건데요. 그 일반 그 서민들의 이런 왜 주거 환경을 따지는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에 대해 질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위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 학군 또는 시기별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 때, 예를 들면 그 학령기 연령일 때는 또 학군이 좋은 데 가고 싶고 직장과 가까운 데 가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분들은 도심과 가까운 데 가고 싶고 이런 이제 이 주택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대체물이 아니고 비대체물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다 달라요. 근데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는 왜 비어 있겠습니까? 그 해당 주택이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살고 싶은 이 단어를 살 필요가 있는 지역, 나의 그 연령이나 아니면 그 필요에 따라 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은 이런 국내 전세 수요에 대해서 당국이 좀 파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왜곡돼 있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도심의 재건축 이 부분 상당히 어렵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민간 전세 공급이 사실 많이 줄었단 말이죠. 98%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것을 2, 3% 차지하는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 이런 사실 모술적인 이런 주장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예. 자, 하나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 임대 자체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집 사서 싸게 사람들한테 뭐 전세든 아니면 월세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데 아파트는 이게 빨리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가구 수도 많고 또 덩치도 크다 보니까 그만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높고 그래서 이제 빌라나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하는 건데 또 그렇다고 신축은 이 장기 대책이지 단기 대책이 아니고 하도 이제 전세난 얘기가 나오니까 장기 대책은 2대
단기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는데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뭘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내년부터도 사실은 이미 그 절대적 물량이 줄잖아요. 그런데 상대적 물량을 얘기하는 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려달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단기 대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물이 늘리려면 뭐 재건축의 실거주자 요건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럼 실거주자 요건을 강화시키면 내가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세 물량으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분양권 상한제의 주택을 받게 되면 5년, 10년 정도 거기 실거주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매물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증여세 양도세를 높이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자녀가 사실 여기 들어와 살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매물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주택 가격의 문제가 사실 크긴 크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요자의 수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금이 10억,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을 몰고 또 실수요자도 투기 세력으로 몰고 해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이 막힌 병목 현상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호텔 개조에서 이 임대 주는 사업 부분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호텔 난민 전락시킨다 비판을 했는데, 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물량 3%에 불과한데 90%처럼 언급을 하고 있다. 다소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야 사이의 시각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호텔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마치 기존의 호텔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 상식에 기해서 거기를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실이나 이제 공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것이 주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뭐 매우 자극적인 소재가 됐는데, 실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그만큼 뭐 이 사안 자체가 이 전체 그 이번 대책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이러한 수요를 원하는 이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구 수가 확대되고 소인 가구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청년 또 주택이 전세를 원하는 수요, 이런 다양한 수요 중에 그 일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뭐 제시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게 꼭 불필요하고 마치 뭐 어떤 불가능하거나 실제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닌 다른 뭐 접근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이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대책 전체 중에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번 대책 전체가 국민의 요구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비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술집 같은 상업지구에 보통 호텔 같은 게 많은데 애들 있는 집이 누가 가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청년이나 1인 가구 일부를 위한 대책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지금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들어보시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대체물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매입형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다 차치하고, 이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호텔이 많이 비어있는 이유가 거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세난에 일조를 한 것이 가구 분화라고 쳐요. 그 일부 있습니다. 근데 가구 분화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그곳에 산다고 쳐요. 그럼 그 비용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비용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걸 다 보전해 줄 겁니까? LH나 SH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세금으로 결국은 돌아오는 것인데, 일부 우리 당내 의견처럼 또는 국민의 시각처럼 결국 도산할 호텔도 살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의 시각도 있는 거죠. 그만큼 실효성은 적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이번 주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자, 원래 4년 전에 김해공항 확장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에 뒤집은 거죠. 가덕도로 뭐 바로 다시 가냐, 아니면 입지 타당성을 재측정할 것이냐, 또 김해 신공항이 완전 무산된 건 아니다, 뭐 말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내부 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우리 부산 시민들, 영남 주민들의 20년 수건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발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좀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야당 문제니까 이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당 문제가 아니라 뭐 지역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뭐 다소 나오고 있는데 가령 뭐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는 TK, 대구는 또 밀양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과연 이 문제 국민의힘 내에서 결론 날 수 있는 겁니까? 뭐 결론이 안 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부산 지역구를 부산에 둔 의원들의 경우에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만약에 부산 시민의 민심이 가덕도를 원한다 그러면 그 민심을 대변해서 가덕도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점이 공교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시점이 하필 분명히 검증위원회 검증 내용도 그렇고 가덕도라고 결정된 바도 없는데 이것을 법안으로 성안하려고 하느냐 다소 성급하다. 왜냐하면 훈령으로다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간의 논의를 전부 무산시킨 그리고 검증위원회 결과 자체도 본인들이 보완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것이 가덕도가 그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가덕도가 결정된 것으로 이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수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는 분리돼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크게 분란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갈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조 부위원장님, 이 사실 평가라는 게 언제나 뭐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경제성, 환경 문제, 뭐 안전, 지역 균형 발전 여러 측면이 있죠. 이게 뭐 수학이 아니라서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예. 이게 어쨌든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 앞으로 선례가 돼서 좀 많은 국책 사업에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거 보궐선거 끝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글쎄, 일단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최초 논의가 시작된 지로부터 벌써 6, 7년이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당내 그 논의나 갈등이 오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이 분란이 계속 돼 왔고 지금에 와서도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이견이 있냐 하면 그게 10년의 과정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어느 정도 가시화하다 무산시키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또 확정해서 지금 오다가 결국에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논의로 진행되는 바람에 실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지역 주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정책이 뒤바뀐 결과가 지금에 왔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소모적인 논란을 지속할 수 없다. 실제 이 박근혜 정부 때 평가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실제 이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미 2018년에 부의경 단체장들이 중심이 돼서 검증 절차를 거쳤고 그거에 대해 수용하기로 하는 총리실과의 다 합의가 있었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검증 결과가 나왔으면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면 됩니다. 근데 야당 내에서 입장을 정리 못하고 계속 이 부분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면 결국에 또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국민의당 아마 그 의원님께서 이제 결국에 또 위야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의힘 예. 예. 뭐 저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회에 분명히 여러 가지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김해 공항의 그 확장을 통한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가덕도를 중심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역 주민이 바라는 이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말씀 보태면 이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난 상황이거든요. 영향평가 중에 몇몇 이제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영향평가 자체를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불거진 문제인데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서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검증위원회가 책임을 도맡게 하는 이런 식의
국책사업의 변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의가 있지만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가덕도라는 데를 3위 했던 부분을 상대평가에서 이미 3위로 밀려났던 부분을 다시 끌어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김해신 공항이 1위 했던 부분을 다시 절대적 평가 기준을 내세워서 이걸 썰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당의 내부 입장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수처장 추천 문제 볼 건데요. 결국 후보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관련 여야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부적격이 됐으면 새 사람을 찾아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의 거부권 자체를 심사하려고 드는 그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 올해 안에 출범하려면 이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두 분한테 짧게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야당의 목리 때문에 아예 출범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랑 또 그렇다면 지금 절충점을 결국 찾자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뭐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다시 열자, 민주당은 기존 후보로 하자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느 정도에서 절충안 나올 수 있을지까지 여쭤볼게요. 글쎄요, 절충안이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 당 추천위원들이 회의 이후에 입장을 밝히셨지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한 변호사 협회장 이찬희 그 협회장께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회의는 10번을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는 회의다.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본인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회도 투표하지 않는 투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후보를 추천하고자 참여를 하고 지금 회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3자 그러니까 객관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중재를 해서 다시 추천위를 연다 한들 여기에서 어떤 전환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당도 각 그러니까 이 추천위 위원별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3번 회의가 열렸거든요. 3번 만에 나는 이미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후보를 내가 추천할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속행하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10번, 20번 된 게 아니에요. 불과 3번 회의를 끝냈는데 이거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산한다, 자진 회의를 열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일련의 이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토권을 줬으면 이낙연 그 의원님 대표님 말씀처럼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비토권 규정을 법령화해놓고 이 비토권을 줬으면 존중해줘야죠. 그러면 비토권이 있다는 것은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려고 비토권을 준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의장께서 다시 회의 속개를 해서 수기 과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공수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어떤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공정한 이 사람 선출이 중요할 텐데 접점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주요 전국 이슈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